제가 작년 12월부터 아시아 포럼을 해외 주로 선생님들 모시고 중요 주제에 따라서 지금 포럼을 이번에 7회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아시아 포럼은 좀 마지막 순서가 되겠고요.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이게 3개월 전에 이 선생님 스케줄에 맞춰서 날짜를 잡았는데 오늘이 입시인 거를 제가 조정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좀 장소도 사회에 잡지 못하는 그런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발표자 선생님께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 모셔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좋은 발표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중국 외교 정책과 한반도라는 주제로 우리 홍정표 교수님 모시고 발표 듣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홍정표 선생님에 대한 간단한 이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정표 선생님은 지금 미야자키 국제대학의 교수로 계시고요. 선생님이 아주 자세하게 CV를 보내주셨는데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하시고 석사까지 마치시고요. 중국 국경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주로 하는 연구 분야는 중국 외교, 중미 관계, 그다음에 또 일본에서도 강해진 일본 정치와 외교 정책, 또 한반도 문제, 다양한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많은 고대에도 계셨고 KDI도 계셨고, 그다음에 또 조지 타운 대학의 비즈니스 스쿨도 계셨고요. 지금은 2001년부터 미야자키 국제대학에서 조교수로 2001년에 시작하시고 2007년에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현대 중국 외교라는 제목으로 나난에서 출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에 또 많은 또 이슈와 관련된 좋은 발표가 제가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한 1시간 정도 발표해 주시고 저희 Q&A 한 30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정표 교수님을 크게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정말 초대받아서 강연을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우선 소장님하고 또 홍석희 박사님하고 또 도와주신 조 교수님인데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숫자는 적은데 한국, 중국 연구하는 정치, 경제 최고분이 오셨네요. 제가 몸둘바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한 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질문 가지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농담 겸해서 하나 특히 학생들인데 하고 싶은 얘기가 질문인데 뇌물하고 선물 차이가 뭡니까? 학생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뇌물하고 선물 차이. 학생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뇌물하고 선물 차이가. 선물은 기대하지 않은 거고 뇌물은 기대하는 거. 뇌물은 대가성이 있고요. 근데 저는 중국을 하다 보니까 이거 두 개가 똑같은 것 같아요. 선물은 저 사람이 장래성이 있다. 미리 준비를 하는 거고. 뇌물은 우선 급하니까 일은 해야 되니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중국을 하다 보니까 뇌물 선물 차이가 농담 비슷한데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중국 외교와 한반도인데 여기 주된 흐름은 제가 뭘로 잡아냐면 실사구시, 프래그머티즘. 그 다음에 흔히 중국말로 관시, 휴먼 릴레이션십.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한 시간 정도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중국에 관심이 있어서 쭉 하고 있는데 중국을 처음 가서 중국 외교를 이제 박사 논문을 쓰려고 중미관계를 쓰려고 준비를 하는데 다 하고 나니까 중미관계를 알기 전에 중국을 모르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4년 동안 하면서 자료는 모아놨는데 4년은 허됐구나. 그래서 다시 마음을 잡고 중국을 들어갔는데 중국 것만 하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의 외교가 50% 이상이 미국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그 4년 모아뒀던 자료가 그대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우리가 미국 외교 정책을 얘기하면 아이솔레이셔니즘, 인터내셔널리즘이 그 시계에 그 펜들로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그러면 중국은 뭘로 이거를 좀 표현할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박사 논문이 이게 2페이지,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념들, 이게 클릭하면 되죠. 이 5가지로 분리한 개념들로 정리를 했어요. 요게 제 박사 논문의 핵심이었습니다. 실사구시, 시시치우시 중국말로. 우리는 대학 다닐 때 그냥 실사구시면 형식을 배제하고 실제 챙긴다. 근데 북경에 가서 인민대학 정문의 특별에 큰 돌덩거리에다가 이 실사구시를 써놨어요. 그 중국 사람들은 그다음에 좀 재밌는 이야기지만 시장에 갔는데 그 93년 2월 20일 수교 후에 바로 제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시장에 좀 죄송한 말씀은 그 남대문 같은 시장에 여성들 팬티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에 지프가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돈을 거기다 넣더라고. 우리 조선족이 제 방에 찾아왔는데도 밤에 잘 때 보니까 팬티를 입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에 지프가 달려 있어요. 돈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돈에 그게 몸에 배 있어요. 그 상해에서 할머니가 죽었는데 죽고 나면 골방에 보이 돈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철저한 그 실사고시 정신, 격식 없고 그게 막 중국 사람의 일반적인 성향이 아니냐. 그리고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선물을 주면은 중국 사람 처음에는 안 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안 받는다고 안 주면 안 돼요. 최소한 5번은 원하면은 못 이긴 척하고 받아준다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또 중국에 가서는 낮에 전화를 하면 안 돼요, 남의 집에. 왜 중국에 다 낮잠을 자거든. 그 중에 제가 잠을 자는데도 전화 오면 짜증이 나거든. 그 시간을 피해야 중국 사람하고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비유와 개갈. 여기 보면 일변도 이티아오션 일조선.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 복잡한 외교 관계를 하나의 단어로 딱 요약을 해요. 일변도. 2차 대전 후에 냉전이 시작되면서 중국이 기댈 거는 소련밖에 없다 이거예요. 미국도 고려를 했는데 그래도 이데올로기적으로 중국이 가깝다. 그래서 소련을 큰형님으로 라오따악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기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소분쟁이 일어나면서 70년대 들으면서 미국이 월남에서 실패를 하면서 중국 쪽으로 접근할 때 중국은 이 일조선이라는 말을 써요. 이티아오션, 일본, 한반도, 대만, 인도, 말레이시아를 거치면서 중국을 포위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의 선인 거예요. 이게 중국이 포위되는 선이다. 그럼 이걸 타개하는 게 뭐냐? 미국하고 협력관계다.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세계, 3개의 세계, 공산주의 진영, 민주주의 진영, 그 다음에 제3세계, 그 다음에 동서남북은 무슨 뜻입니까? 동서는 냉전시대, 미국의 진영과 그 다음에 소련의 진영, 남북은 잘 사는, 북방구에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의 관계. 그 다음에 쯔라오후, 종이호랑이, 페이퍼 타이거. 이게 무슨 말이냐? 페이퍼 타이거.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절에 50년대, 60년대 미국에 상대가 안 될 때도 마오쩌둥은 서민들인데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언제든 미국이 종이호랑이가 된다. 지금 상황이 유사해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인커리지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국이 그 많은 인구를 통치하는 아주 수단이 이런 간단 명료한 단어를 가지고 정리를 해버려요. 그게 중국이 외교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소위 천하간. 이 천하간이 소위 요새 말하는 미들 킹덤, 중국이 패권이라는 말이거든요. All under heaven. 근데 이 개념에서 세계 공산혁명을 수출하고, 그 다음에 한국전쟁에 참가하고, 아편 전쟁 때도 한반도를 아편 전쟁이 아니고 구한말 시대에 한반도를 관리하려고 그러다가 실패를 한 것도 다 이런 사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특히 중국 사람들이 외교가 방어적이다 하는 게 지금 4번째 나오는 허가, 쯔런, 중용쯔도 이 사람들의 이 내용은 뭐냐면은 상대가 나를 치면은 참고 그래도 안 될 때 나간다는 거죠. 또 그 포용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재상의 백 속에서는 노도 저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퇴보하여 물러서 대기할 때는 산속에 묻혀있는 선비와 같이
대기하고 있어라. 그래야 안전을 한다. 지금은 중국이 요사이 이제 타왕양후이란 말이 계속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건 다음에 장점인 시대에서 이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덩샤오핑 시대에 오면은 마오쩌둥이 76년 주을래 주덕 3명이 중국의 스타가 다 동시에 죽죠. 그 다음에 2년 후에 4인방이 처단되고 덩샤오핑이 권력을 잡게 되죠. 지금 이 후진타오도 덩샤오핑에 의해서 이미 정지가 됐죠. 이 덩샤오핑은 이미 주을래에 의해서 정지가 됐었죠. 그 덩샤오핑의 두 핵심도 실용주의라고요. 그 홍콩이나 마카오를 볼 때 1840년 아편 전쟁 후에 영국과 포르투갈에 조차되었던 걸 100년 이상 만에 찾아내는데 그 사고가 얼마나 유연하냐, 플렉서블하냐, 일국양제라는 걸, 그 아이디어가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개혁개방이요. 우리가 말은 쉽게 개혁개방을 얘기하는데 지금 북한이 개혁개방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중국이 개혁개방을 했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89년 폴란드, 헝가리, 그 다음에 핀란드 고르바초프가 방문하죠. 그 다음에 루마니아, 차우세스코가 피격당하죠. 그 일련의 민주화 과정이 중국이 소름이 끼친다고. 근데 이 과정을 덩샤오핑이 지혜롭게 말을 제안해요. 거기 보면은 그게 덩샤오핑에도 두 가지 핵심은 플렉서블한 사고, 일국양제 실리주의, 그 다음에 그 실리주의의 구체적인 예가 홍콩, 마카오의 반환이에요. 97년 7월 1일 제가 북경에 있을 때 홍콩이 반환할 때 북경 시민들이 다 천안문 광장 앞에 장안대가에 나와가지고 그 희열하는 모습. 이 등소평이 아니면 그런 사고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또 지도자가 하나 나오면 정말 역사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점이는 실은 따지고 보면은 93년부터 2002년, 실은 중국이 지도자를 바꿀 때는 이때 이제 강택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덩샤오핑이 권력은 잡아도 자기는 절대 주석의 말을 사용 안 했거든요. 제일 먼저 물려주는 게 뭡니까? 공산당 서기지. 그 다음에 주석직, 프레지던트, 시크리트 오브 커뮤니스트 파티 퍼스트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석직을 주죠. 세 번째로 확실히 믿음이 갈 때는 군사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주죠. 그 왜 그러나? 대통령이 하는 말이 뭡니까?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Power comes from battle of the gun.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3년에 걸쳐서 작업을 넘겨주는 거예요. 지금 금년에도 시진핑이가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금 이제 했는데 내년부터 이제 어떻게 이제 저게 될지 이제 두고 보면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장점인의 제일 그 시대의 특이한 점은 여기 제가 금낭묘지, 우리 중국 무협지를 많이 읽으면 이 타광양후이를 중국 가서 얘기하다 보니 이번 여름에 갔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 무협지를 읽으면은 스승이 제자인데 이제 강호에 내려가서 활동을 하라고 이제 명령을 할 때 비책을 하나 주는 거예요, 주머니에. 바로 이 타왕양후이가 등소평이 물러가면서 장점인데 준 묘책이에요. 그게 20자 외교 전략, 혹은 미국 국방성이 발행한 그 책에 보면은 영어로는 24 strategy, Chinese strategy for Chinese foreign policy 그렇게 나오는데, 이 20자 혹은 20넉자의 이 전략이 중국 외교의 핵심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한번 읽어보면은 렁징 관차,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동부가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이미 동독이 무너지고 서독하고 통합되고 나토에 가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이 어디냐? 중국이란 말이에요. 중국하고 북한이잖아요. 그 중국 입장에서 소름이 끼치는 상황이죠, 이게. 그럴 때 등소평이가 이 권력을 물려주면서 소위 이 랑중, 미아오지아오, 그러니까 주머니 속에 묘책이다. 이걸 주면서 필요할 때 이걸 써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중국 친구들은. 그래서 뭐냐면은, 냉정히 현실을 관찰하죠. 렁징 관찰. 짱웬, 자오건 두 다리를 버티고 서서. 그 다음에, 신중히 대처하라.
함부로 경건망동하지 마라 이거죠. 그 다음에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절대 부안해동하지 말고 앞에 나가 우두머리가 되지 마라. 이게 앞에 나가 우두머리가 되지 마라. 지금 지난 10월 달에 뭐 정 교수님도 그날 인문사회가 거기서 배웠는데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근데 이 중국 사람 우리 프로젝트 팀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중국 사람들을 하고 외교를 할 때 술을 저녁에 한 잔씩 먹을 때 중국 신화 고사성어를 한 자로 읊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확실한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내 앞에 나서서 절대 우두머리가 되지 마라. 이게 어디서 나오냐는 말이냐면은 도덕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도덕경은 뭐 도덕경이라 하고 때로는 덕도경 뭐 같은 의미니까 이 도덕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나에게는 세 가지 보물이 있다. 첫째가 뭐냐? 자비다. 러브라는 거죠. 영어로는 러브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검소함이다. 세 번째는 절대 앞서지 마라 이거예요. 앞에 나서지 마라. 왜? 첫째 자비는 내가 사랑을 용기가 있기 때문에 남을 사랑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제너러스한 거는 검소한 거는 내가 제너러스하기 때문에 검소하기 때문에 누구인데 베풀 수 있고 제너러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염없이 베풀라 이거예요. 베품은 저절로 내가 지도자가 된다. 지금 바로 이거예요. 중국이 작년에 이미 G2가 미국의 브레진스키가 중국을 G2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바로 여기서 나온 거라고. 90년대 위기를 거치면서 매년 두 자릿수 10%, 11% 경제 성장을 하면서 미국이 자연스럽게 중국을 원 오브 G2로 불러주잖아요. 이게 바로 도덕경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지금 뭐 공자학회를 해가지고 유교를 하는데 이 도덕경이나 필요할 때는 군사력, 독재, 중국의 무한한 아이디어를 다 상황에 따라서 먹는단 말이에요. 중국에게는 꼭 하나만 우리같이 매달리지 않고 그 사고가 굉장히 플렉서블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타오강 양후의 여우조, 타오강 양후의 이 24개 전략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앞페이지로 앞페이지로 가려면 모니터를 앞으로 가야 돼. 난 이걸로 안 해봤어. 그 등소평이 24개 전략을 하면서 그 당시 국제 상황을 분석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국제 형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하면 세 가지 구절로 요약할 수 있다. 이거. 첫째, 냉정히 관찰하라. 둘째, 입장을 확고히 하고 셋째, 침착하게 사태에 대응하라. 그러니까 부야오지 절대 조급하지 마라. 그 다음에 예지부더 만약 그러다 보면 얻을 게 전혀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냉정하라, 다시 냉정하라, 집중하라 자기 일에만. 그 다음에 하나의 일, 우리의 자신의 일을 잘해야 한다. 이게 2차 대전 때 영국이 이 영국 국민을 인커리지 시키려고 never give up 그랬다고. 그게 너무 유사해 이거하고. 그래서 이 등소평이 장점에는 실은 등소평에서 후진타로 오는 과도기거든요. 그 10년이. 그 과도기를 이렇게 이 과도기가 장점의 시대는 경제화 발전이었거든요.和平의 발전, 평화화 발전이었는데 그 핵심이지만 핵심 배경에는 이 등소평이 제시한 이 사상, 외교 철학의 배경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후진타오 시대에 와서 지금 후진타오 시대에 말씀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평화 굴기다, peaceful rising을 얘기했는데 허핑 주체를 썼는데 이게 너무 공격적이다. 해외에서 자꾸 불평이 오니까 이제 허시의 서재, 화해 세계, 화해 중국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 중국을 자주 다니다 보면은 우리가 어릴 때는 민주 집중제가 철저한 공산주의 시스템이다. 왜냐하면 명령에 따라 목숨까지 줘야 되는데 근데 이걸 분석해 보면은 그게 민주적인 요소가 상당히 있어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민주 집중제 할 때 중국이 청나니까 매주 회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반대가 회의를 하면은 처음에 그룹 리더들만 하고 심지어는 청소하는 사람까지 다 같이 또 회의를 하고 중견 간부들 회의를 몇 차례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은 중국이 따라줘요. 제가 아까 뭐 휴식 시간에 얘기했지만 지난 여름에 중국 가서 친구가 지금 란주시 부시장이 됐는데 초대를 했는데 자기 운전기사를 같이 먹어요. 우리 사회에서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죠. 자기 회장님, 기사가 회장님 손님하고 한 테이블 어림도 중국에 그게 가능해요. 그래,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그 결정 과정에 민주 요소가 있지 않나 그런 것도 느껴요. 근데 이제 다음 주제로 여수오 조회. 요새 특히 지난번 사태나 최근에 일본하고 관계에서 그 레어어스 중국말로 C2 그 때문에 중국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가는데 그 의미는 여기 여수오 조회라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어요. 강택미 등소평이 줄 때 하고자 하는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하라 이거예요. 이게 중국이 액션을 취하지 않나. 저는 2005년 에이펙 타일랜드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담 때 후진타와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이미 아마 시작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중국이 아마 그 타왕 양후이가 희석화돼야 하는 과정이. 타왕 양후이가 뭐냐 하면은 우리말로 하면은 와신상담이에요. 쉽게 말하면 타왕 양후이라고 하는 그 빛깔에 가려가지고 음지에서 활동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와신상담이란 말이에요. 지난 10년, 90년대 와신상담을 해오면서 경제력이 하니까 외국이 저절로 G2로 불러주잖아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덩샤오핑 이론이 후진타워에 계속 와서 하는 건 최근 그 생카쿠 아일랜드 그 중국 조도 띠아오이다오 문제도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가는데 제 책이 다음 달에 나오는데 이게 거기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덩샤오핑은 이거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 우리 공동개발하자. 바로 그거. 근데 중일 간에도 합의를 봐가지고 80%, 20% 퍼센티지 가지고 지금 하다가 이번에 이런 사고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실용적이나 실사구시적으로 가나 그런 걸 여기에 느끼고 있고 특히 중국이 이제 실력 있고 먹고 살만하니까 영사보호 공중외교, 퍼블릭 디플로마시죠. 이제 자기 외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보호하는 게 옛날에는 손도 쓸 겨를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 그걸 특히 후진타오 시대에 와서는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특히 요새 이제 최근에 지난 봄에 미국 함정하고 중국 함정하고 그 남사군도 쪽에서 또 대치 현상이 일어났다면 2001년에 또 중국의 제트파이터하고 2001년 4월 1일에 그 다음에 미국의 정찰기하고 해남도 상공에서 공동 충돌을 했어요. 그때 제가 조지타운에 있을 때인데 그때 중국 사람들이 협상하는 걸 보고 얼마나 실용적이냐. 비행기가 충돌을 해가지고 중국 파일럿들은 중국제 전투기는 해남도 그 바다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정찰기는 프로펠러가 꺾이면서 하이난다오 군사공항에 내려버린 거예요. 그때만 해도 부시가 바로 취임하고 다음이었거든요. 부시가 2001년 초에 취임했으니까. 그게 굉장히 부시가 오만했죠. 에러건트했죠. 부시는 한마디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돌려보내라. 이 중국이 뭐라 그래냐? 먼저 사과해라. 이게 이제 대치가 4월 1일 시작해야 대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 대치가 중국이 불리하고 단기적으로 볼 때는 미국이 불리하다. 왜냐하면 26명의 크루 멤버들이 연금이 돼 있으니까 미국의 부모들이 얼마나 긴장이 돼서 그러니까 부시가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부시가 위험하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위험하다고. 근데 중국은 방송에다 그날 우리 신속하게 사과하라. 영어로 apologi죠. 그러니까 부시가 어림도 없었죠. 그러니까 나흘째 되는 날 계속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미국 국내에도 파웰이 그날 국무장관이죠. 파웰이 하는 말이 I'm sorry 되더라고. I'm sorry. 그럴 때 이제 워싱턴에서 있는 조지타운에서 있는 대학생들이 그 파일럿의 중국 파일럿의 이름이 왕웨이예요. 그 제가 멍청하다 이거야. 원웨이 일방통행이다. 그러니까 빠져주는 거예요. 미국 애들이 놀리더라고. 왕웨이로 원웨이라고. 중국말로 왕씨니까 왕웨이 위대하겠죠. 왕웨이를 영어로 발음하면 원웨이가 비슷하니까. 근데 중국 사람들이 학자들이 영문학자가 인터넷에 웹사이트에 영어하고 중국어로 올리는데 중국이
그렇지만 굉장히 한데 실용적으로 우선 왜냐하면 아직은 미국에 대항할 때가 아니니까 2000년 뭐라 그래가고 영문학자가 그 사전을 저기로 설명을 하냐면은 영어에서 리그레, 소리, 오팔로지란 말이에요. 그 인크리징 하는 게 중국말로는 이한, 우리말로 유감이죠. 그 다음에 중국말로 빠오치에, 그 다음에 따오치에네요. 따오치에는 어팔로지면 미국에서 어팔로지 한 건 내가 잘못했다는 건 뜻이고 보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 영문학자가 그걸 알죠. 근데 뭐라고 하냐 하면은 소울이란 말을 빠오치엔이란 말을 진심으로 하면은 따오치엔도 된다. 어팔로지도 된다. 미국인들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4일 날 I'm sorry. 그러니까 그 다음날 부시가 I'm very very sorry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8일 날, 8일 동안 아무 대답 없다가 중국이 밤에 TV에다가 미국이 사과했다. 미국이 절대 어팔라지를 안 했거든요. 단지 부시가 I'm very very sorry라 그랬다. 그 중국은 그걸 국내에다가 전역에다가 미국이 사과했다. 그래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중국이 그 당시에는 미국하고 대체해본 장기적으로는 불리하니까 실용주의로 참고 넘어가는 거죠. 이 외교 영어가 또 하나 재밌는 게 다른 예인데 코이즈미가 2002년 총리 때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 왔잖아요. 김정일이가 그 영어 표현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 I wanna apologize. 사과하고 싶다. 그 일본은 국내 방송에서 북한에서 김정일이가 사과했다 이러면 그게 정치적인 외교 용어죠. 어쨌든 중국 사람들이 이 외교에서 굉장히 실용적인 방법을 쓴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런 해양 문제 때문에 중국판 먼로다편이라는 말이 요새 나오고 있어요. 최근 남사군도나 이런 데서 미국하고 대치를 하면서 중국이 필리핀, 월남 그 관련국들에게 상당히 어그레시브하고 나가면서 미국의 정찰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하는데 중국의 표현들을 들으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미 육지에는 영토 확장이 끝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제개발을 해서 해양이 목숨성이다. 그래서 해양으로 나가야 된다. 중국의 역사적으로 보면 황수, 중국 해군의 발전 과정은 황수, 물은 황하같이 물이 흐리잖아요. 그러니까 해안 입구에 해군이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녹색이란 녹자, 그거는 연안, 이제는 남풀란자, 란슈이, 이게 이제 원양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사이 파이러시나 이런 데 지금 참여하는 게 이제는 해양을 확대하자. 이게 중국이 해양 확장을 하면서 미국하고 사이에 긴장 관계가 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최근에 Foreign Affairs 칼럼 어떤 학자가 이제 이름은 잊었는데 썼는데 이게 중국판 먼로다편이다. 미국이 유럽 사회에서 우리 미국에 개입하지 말고 그 다음에 미국은 자체 서로 국내 평창을 하던 그 시대와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요새 또 비유되는 말이 또 비런 특히 천안함 사태 후 이 말이 요새 유행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어그레시브 하는 거예요. 서비스, 러브하고 격렬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요새 또 써요. 그래서 중국이 타광양 후에 뭔 말을 써야 할지 지금 중국도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또 비런이란 말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알려지면 중국 이미지가 너무 어그레시브하니까 좋아하지는 않은데 외부의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학자들은 또 중국의 태도를 이 단어로 표현해요. 또 비런 굉장히 적극적이고 어그레시브하다. 그래서 최근에 와이드 앵글이라는 홍콩에서 나온 잡지를 보니까 중국도 타광양 후에 뭘 지금 캐치프레이즈로 해야 되냐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짜이프도 경제력과 가지고 세계 강대국이라 할 수 있나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소프트 파워를 이야기하면서 미국이나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문화적인 차이가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그쪽을 강화해가지고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자. 그래서 소위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중국의 행동은 경제력이 오르니까 결국은 군사력까지 오를 수밖에 없죠. 특히 중국 위협론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이때까지 싫어했죠. 그런데 요새 중미 관계가 나빠지면서
어떤 사람은 중국 위협론이 아니고 중국 오만론이란까지 말을 하고 중국이 다 알아요. 그 자기네들이. 중국 오만론까지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도 중국 모델을 사용하겠다. 너 미국 모델을 하면은 이런 말까지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여름 8일 가서 북경제 왕기수 교수가 그 연구소 자체 칼럼 쓴 걸 저를 준데 중미관계 문제가 우리가 G2로 불리고 싶지 않은 이유가 10개가 있다. 그걸 나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제 책에도 그 내용을 다시 소개를 했는데 지금 중국이 이 터닝 포인트에서 어떤 정책을 써야 하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한반도하고 관계를 좀 간단히 또 짚어보겠습니다. 흔히 북한하고 중국 관계를 순망치한 한국전쟁에 가입한 게 미국의 항의에서 조선을 돕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순망치한의 관용과 순망치한은 쉽게 말해서 버퍼존의 개념이죠. 버퍼 이 천하간 그 중국의 변경을 안전화해야 된다. 소위 기미 정책이거든요. 거기에서 항의 원조를 했다. 이제 그런데 92년 우리가 한국하고 북한이 동시에 수입할 때 가만 그때로 관찰해 보면 90년에 소련이 유엔에 가입을 해요. 그런데 중국은 어떻게 하냐? 남북이 91년 동시에 가입하니까 중국은 한국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게 중국이 굉장히 노련하다고. 그래서 북한은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는데 중국은 이걸 정당화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중 관계를 볼 때 한중 관계가 지금 얼마나 중요해지고 있나. GDP가 지난 6월까지 보면은 중국의 GDP가 4조 9천억 불이에요. 일본을 이미 추월했죠. 4조 8천억 불. 우리가 1조 불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이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작년 기준이 1,600억 불 수출이 합하면 중국이 우리의 25%를 차지해요. 그게 USA, 미국이 11%, 일본이 6%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하고 수비할 때 우호 협력 관계, 그러다가 6년 후에는 21세기를 향한 한중 협력 동반자 관계, 또 2003년은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그 다음에 2008년에 MB 정부가 들어서면 중국 방문할 때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저는 여기서 전략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략이 뭐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 앞에는 보면 정말 좋은 관계인데 전략적은 우리는 우리 전략이 있고 너는 너 전략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놀자 이거죠. 어쩌고 저는 그렇게 이걸 해석하려고 더 좋은데 누구도 이걸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이 단계를. 근데 저는 마지막에 전략적 중국 책들을 다 보면 전략적인 말에 스트레티지란 말에 야 좀 전략적으로 생각해. 필요한데 개선을 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실은 협력 호감관계 파트너십인데 이게 우리는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라고 중국이 봐라 아닌 거죠. 중국은 자기네 실속 챙기고 우리는 우리 실속을 챙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반도 통일 관계에서 한중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저는 이 소위 순망치한 관계를 지금도 중국이 북한하고 하는데 이미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말은 립 서비스로 레토릭으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이 시대는 중국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여름에 북경 갔을 때 돌아오는데 비행기에서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단체로 오는 거예요. 근데 북경에 결혼식에 참가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결혼식이냐 물어보니까 한국 남자와 중국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중국 여성은 호주에 유학을 갔고 한국 남자는 미국에서 인터넷으로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한국 남자와 머리와 중국 여 아가씨의 머니가 결합을 한 거예요. 북경 향산 호텔에서 어마어마하게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제 일본 제자가 북경도 추천을 했는 이 친구가 지난 9월 2일 동경에서 또 일본 중국 여성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부모는 중국 외교부, 중국 대사, 동경에 있는 중국 대사관의 상무 담당이에요. 아버지는 북한에서 9년을 근무했고 70년 한국말을 북한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미 3세대 한일 간에 저는 3세대가 존재한다고 봐요. 특히 65세 이상의 일제를 경험한 분들, 그 다음에 우리 세대, 뭐 60세 이하 35세 이상의 이 2세대, 그 다음에 지금 대학생 세대들은 한중 간의 개념이 없어져요. 이제 우리만 해도 일제 침략을 받은 그걸로 했는데 지금 대학생 세대들은 그걸 이미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중 간에 어찌 보면 통합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한중 관계가 굉장히 밀접해지는데 제가 93년 처음 북경대 가서 친구 이왕용이라는 친구 때 저작년에 전 교수가 됐는데 굉장히 저희한테 잘해줘요. 중국의 고사성어도 잘해주고 내가 중국 누구하고 좀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뭐만 하라고 해주고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 저를 초대해가지고 밥을 먹어서 하는 말이 한반도가 통일되면 중국과 한국은 국경 분쟁이 있을 거다. 어떻게 할래?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한반도 통일은 남한 위주로 된다는 거죠. 중국은 그걸 알고 있어요. 남한 위주로 된다. 그런데 그러면은 백두산 소위 간도 문제들이 문제가 됩니다. 황당한 질문을 하는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얼른 말을 바꿨죠. 야, 이유를 봐라. 무슨 그게 국경이 중요하냐. 우리가 같이 우려주고 경제공동체를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냐. 그렇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지금도 유효하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뭐 백두산 문제, 간도 문제가 자꾸 NGO 쪽에 떠드는데 중국에 긴장을 줘요. 우리의 급한 것은 우선 통일인데 통일하고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데 왜 중국에 긴장을 주나 이거예요.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우리 NGO 쪽에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좀 지혜로워야 되지 않나. 중국에 왜 긴장감을 백두산 문제 이 집안이라는 그 지역은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과정에 책을 보면은 한문으로 편집할 집자였어요. 근데 발음이 똑같거든. 지금은 모을 집자를 써요. 중국이 자꾸 지역의 이름을 바꿔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중국을 긴장을 시키나 이거예요. 저는 객관적으로 또 늘 항상 중국에 앞에서 하는 말이 통일된 한반도가 지난번에 유익 주중 대사님께서도 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한반도의 통일과 번영이 중국에 이롭다. 저는 어떻게 늘 얘기하냐면 남의 이에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인데 유리하다. 그래서 나만 좋아라 제가 아마 5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세미나에 가서. 그리고 모욕탕에 가서 암천에 가서 얘기하면 중국 그 국방연구소 친구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중국을 빨리 마음을 안정을 시켜줘야 돼요. 왜 제가 다음 결론 부분하고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는 미국을 놓고 중국에 가까워졌어요. 그랬더니 실패로 돌아가죠. 그러면서 동북아의 중재자, 메디에이터가 되겠다고 그랬거든요. 실패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 제가 중국 가면 저를 부러워 그래요. 왜? 너 북경대 가서 일본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을 마음대로 가니까. 북경대생이 97년 제가 졸업할 때 보면 65%가 다 유학을 나갔다고. 학부생이 졸업한 후에 65%가. 그 아메리칸 드림이 지금도 팽배해 있다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또 민족주의를 강화하는데 우리가 한반도가 통일을 하려면은 미국의 철저한 친한 관계에서 미국 패스포트를 뒷주머니에 꽂고 중국에 가야 협상이 돼요. 근데 이걸 빼고 가면은 중국이 대우 못 받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에 들어와서도 이 얘기를 자꾸 하는데 한미 동맹의 수준으로 중한 관계를 높이라. 그러면 믿는다. 미국 갈 때 중국이 전화 한 통 해주고 가라 이거예요. MBG 정부 들어서 중국 방문할 때 공항에서 결국은 아그레망을 받았잖아요. 그때 제가 논문을 썼는데 장혜빈 이 친구를 저녁 먹고 1시간 인터넷 인터뷰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논문으로 썼는데 똑같이 그렇게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국이 불만인 거예요. 왜냐면 DJ 노무현 시절에 10년간 우리 품 안에 있었는데 자기는 그래 생각하는 거죠. MB가 들어서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미국 갈 때 전화 한 통 해주고 가라 이거예요. 중국에. 그러면 된다 이거예요. 왜 그걸 못 해주냐 이거예요. 그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게 중요해요. 제가 그 유학할 때 선생님들이 이래 계시면 선물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여성 팬티를 엄청나게 사다 달랐어. 여기서 공부하면서 하도 그 마음고생을 해가지고 공부하고 인간관계를 최고로 하겠다. 선생님 55명 다 잡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그 원로 선생님들은 내일 25,000원 줘가지고 남대문에서 사다 날랐어요. 그 다음에 동기들 인데는 BYC 그 백양이나 쌍방울에서 여성 팬티 한국 면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걸 3개 9,500원 10,000원 주고 사가거든요. 그럼 그걸 부인님 갖다 주면 오해받잖아요. 친구를 갖다 줘요. 그러면 이 한 사람하고 2사람 선물하는 게 되는 거야. 친구는 지 와이프 그런 거 안 사줘.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뇌물하고 선물 차이가 뭐냐. 저는 장기적인 관점이 좀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뇌물선물 차이 알고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북경 와서 그것만 좋다고 갖다 주죠. 선물 돌려줘요. 근데 마음에 들어가면은 정말 반가워 그래요. 그리고 그 공산주의 국가였지만 원로분들, 그 북경대 지금 리타이어 하신 그 하오빈이라는 선생님은 지금도 제가 전화를 탁 드리면 이번에는 뭐 해줄 거야 이래요. 항상 밥을 사주세요. 그분 덕분에 제가 스코피온, 정갈 요리를 먹어봤어요. 그래서 저런 분이 어떻게 북경대 공산당 청가선 공산당을擁護해야 그 관대함. 중국말에 재상의 뱃속에서는 노도 배울 수 있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양반이 그 공산주의 우스머리인데 북경대 그렇게 관대해요. 그래서 제가 일본 가서 전화를 한 번씩 드리고 하면 굉장히 그래 좋아 그러시면 저들 같이 운동화 신고 그냥 밥 사주러 나오신다. 그래서 미국의 동맹 관계 같이 한중 관계를 그렇게만 끌어올리면은 그 중국 친구가 지난번에 와서 야 내가 볼 때 한중 관계가 너들이 남북한 관계에서 비교가 51대 49로 북한보다 한국 쪽에 기울었다 이러니까 너 60대 40이다. 왜 그런다 이러니까 중국하고 북한하고는 결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워낙 못 사니까 결혼할 상대가 없는 거죠. 근데 한중 결혼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우리 조선족하고 우리 한국 농촌촌과하고 결혼하죠. 두 사이에 롤레벨이죠. 근데 한족하고 우리 한국 학생 결혼한 거 보면 두 사이에 다 경제력이 있는 사회 수지더라고. 이게 지금 굉장히 국제 결혼이 많이 이게 자연스럽게 한중 관계가 친해진다는 거죠.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소위 냉전 시대에 소련이 붕괴되고 전략회의를 할 때 소위 세컨 트랙 디플로마시 우리 학자들, 학생들, 민간인들, 정치인들, 관료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한중 간에 모여 가지고 회의라고 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만나 가지고 그냥 토론하고 자기 발표 한번 하고 메모해 놨다가 가서 보고하고 그런 소위 2차선 외교 관계를 자꾸 만들어 가면은 저는 자연히 우리하고 흡수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추트랙 디플로마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두 가지 우리가 볼 때 실사구시 관점에서 챙겨주고 그 다음에 소위 관시, 좋은 인간관계를 끊임없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또 특히 우리가 남북통일을 우리의 어찌 보면 해외 동포나 우리 한민족이 제일 목적이 남북통일에 그걸 위해서 소위 창지투라는 것은 장춘하고 길림, 통운을 연결하는 소위 이게 북한으로 연결되는 이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이 개발이 작년 2009년 중국 국무원에서 이게 이제 결정이 났어요. 여기에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라 이거예요. 들어가서 왜냐면 북한 문 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북한은 제가 볼 때 왜 몇 년 전에 그 신의주 경제특구를 김정일이가 했다가 중국 누굽니까 원빈인가 그 사람을 양빈을 안 쳤잖아요. 중국이 그 사람을 잡아 넣어버렸잖아요. 왜 하나? 저는 그걸 전략적으로 이해해요. 특히 요새 생각과일드 메데브토프가 지금 북방 영토를 일본에 방문했잖아요. 그게 45년 9월부터 일본이 망하고는 소련이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4개 영토를. 그런데 그 다음에 소련하고 일본하고 아래 2개 영토는 보내주기로 했다고 일본으로. 그런데 소련이 못 돌려준 거죠. 왜? 돌려주면은 미일 동맹에 있어 미군이 거기에 올라가거든요. 그럼 미군이 거기에 올라오면 그쪽의 군사는 다 커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양빈에 그걸 한 거는 저는 중국 입장에서 볼 때 그게 개혁개방 지역을 하면은 미국 회사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CIA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중국이 반대하는 거예요. 다른 자꾸 경제가 그쪽에 한국에 올라가서 그럴까 저는 그거는 기후였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개혁개방이 되면 신의주가 미국은 CIA가 기업으로서 거기에 들어가서 중국의 군사력을 커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었어요. 그래서 이 창지투 개발을 왜 참여해야 되나? 북한 사람 개혁개방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할 때 심천이나 시험제나 이런 지역을 할 때 우를 치고 개혁개방을 해요. 그 중국 사람 뽑아다가 거기서 일을 시키고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돈을 벌고 하니까 그걸 스피로가 하는 거죠. 다른 지역 하다 이제 전국 지역을 하는데 북한은 그랬다가는
하루아침에 동독 사태가 일어나요. 그래서 북한은 너무 스페이스가 적어요. 그거에 확산될 때 완충시킬 스페이스가 없어요, 북한은. 그래서 김정일이가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 북한 여름에 갔더니 중국 친구들이 뭐라 하냐. 맨날 오면 뭐 하냐. 메이어 쉐시 공부 안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개혁개방을. 뭐 상해에 와서 신천지니 어쩌니 김정일이가 떠들었잖아요. 못하는 이유가 북한의 영토는 너무 적거든, 한반도가. 거기서 이게 스피드오버 될 때 중국은 컨트롤 할 수가 있거든. 그걸 광동하고 하다가 동남연안 해다 지금은 서부까지 다 이제 됐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게 안 되죠. 그게 했는 게 바로 천안문 사태 아니에요. 중국에서 일어났는 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트랙 투 디플로머시를 이 창지투를 하면서 중국 북한 사람들을 자꾸 마음을 자본주의 그 교육을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은 모든 게 종이 볼펜 하나까지 대급이 되었었거든. 지금도 그걸 막으려고 지금 퍼블릭 에스큐션을 지금 공개 처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본주의를 자꾸 교육시키고 또 우리 조선족이 그런 역할을 또 잘 할 수가 있어요. 남북한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중국하고 CBM, 신뢰 구축이 될 때 통일이 쉬워지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 이상으로 하고 이해 다른 질문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 빨리 발표를 마쳐주셨는데요. 자유롭게 선생님들 또 다른 또 우리 학생분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만 선생님들 전문가 선생님들 정신으로 나오셨는데 질문 좀 해주시고 정말 이 한국 최고 중국 전문가로 오셔가지고 제가 고맙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재밌게 아주 얘기를 잘해 주셔가지고 금방 그 설명하신 북한하고 중국하고 제가 잠깐 미스한 것 같은데 이 스필오버를 컨트롤을 못하기 때문에 북한은 개혁개방이 힘들다라는 얘기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신의주에도 가도 그게 타이틀 컨트롤 되잖아요. 근데 서민들이 그걸 알게 될 때, 동독이 무너질 때, 동독 인구의 10%가 그대로 해머로 벽을 치고 넘어요. 군인이 다 도와줘요. 그게 두려워. 그러니까 지금 지난 2월달, 6월달, 7월달 영진하고 대련을 가서 북한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북한 사람들은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도 났잖아요. 자기네가 굶어 죽으면서도 김정일이 절룩거리는 걸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열릴 때 무서운 거죠.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 빨라요, 머리가. 중국의 노동자들 수준하고 틀려요, 북한의 노동자들 수준. 그게 굉장히 우려돼요. 지금 탈북한 학생들 만나보면은 왜 저작년인가 만났는데 그 여학생은 아버지가 장군이었대요. 왜 도와주는 거예요? 왜 도와주는 근데 이제 도와주는 사람은 민간이 앉아도 군인이 먹으면 얘 좀 부드러워진다 이거죠. 오히려 지금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사건 안 터뜨리나 그런 말도 하는데 정말 이 북한 다루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개방을 하면은 정치 사상적으로 자유와 바람이 불 거고 이것이 결국은 이 아웃 오브 컨트롤. 컨트롤이다. 영토가 잡아서. 근데 중국은 그 확산되니까 그게 이해가 천안문 사태 아니었습니까? 89년 동고 무너지는 스타트가 중국에서 천안문 사태, 육사 사건이라고 거기서부터 시작했거든. 그 아까 제가 타왕 김석현이 그 논설을 쳤을 거 아니에요. 김정일이가 너무 잘 알죠. 그 차우세스크 여러분들 89년 12월 신문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로 저 대학원 시절인데 차우세스크 하고 부인 레나하고 공중민이 맞아주는 게 그대로 신문에 나있다고. 일면 토록하고 지금 도서관에 가서 다 찾을 거예요. 그 김정일이가 그걸 보는데 그래서 지금도 공개 처형을 하거든. 2005년 해놓은 걸 제가 학생들인데 수업 시간에 계속 보여주는데 총살할 때 어떻게 하냐. 난 기둥 하나 해놓고 신의주 어디니까 한경도 지방에서 그 자리에 그 조그마한 책상 하나 놓고 거기서 버딕트를 읽어요. 판결문을 읽고 거기서 세 명이서 총을 쏘는데 first, second, third이에요. first 쏘면 푹 부셔가지고 원수의 조국을 비난하는 원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제목이 뭐냐 못 먹고 사니까 북한 사람 중국에도 소개해주고 그러거든. 그게 민족을 배반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그걸 구경을 공개를 하거든. 그런데 어린애들은
자전거 놓고 위에 습가지고 그걸 본다고. 완전 전투적이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리고 북한이 중국이 연길에 이번 달에 갔는데도 그게 캠프가 있더라고요. 조선족들 수용하는 캠프가 있는데 그게 만약 엑소더스가 돼가지고 올라올 때는 군인이 흡세를 하는데 지금 제 키가 65인데 98년 거 있을 때 98년 거 있을 때 그 조선족 북경에서 식당하는 조선족이 이제 60이 저보다 적은데 군부대를 가봤는데 군인들이 자기보다 다 적더라는데 못 먹으니까 90년대 200만이 죽었다 그랬는데 더 죽었어요. 지금 이 북한 인구가 2200인데 1600만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 영양실조로 문제가 돼 있다고. 특히 안짱들이 옛날에 몇 년 전에 김만철 가지고 왔잖아요. 영양실조가 되니까. 그래서 북한이 개방이 어려운 게 그건 것 같아요. 예. 아주 재밌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예. 미국과의 관계만큼 작살시켜라. 예. 그런데 그 얘기하기는 쉬운데 만약에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이해관계가 세력될 때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살펴보래? 저는 그런 야쿠자 이론을 이야기해요. 또 지금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잖아요. 저 어떤 사람을 팽이 이론으로 설명을 해요. 팽이는 후려쳐야 안 넘어지거든. 북한이 계속 저렇게 해야 서바이브를 한다 이거죠. 특히 그 노무현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동네 두 약고자가 있는데 둘 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만들어야죠. 그러면 둘 다 체면상 직접적으로 안 될 때 내인데 온다 이거죠. 그게 우리의 지혜 아니냐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 북경대를 갈 때마다 보면 뭘 느끼냐면 이 북경대 제 친구들이 이제 작년까지 전교수가 다 됐어요. 한 명씩 됐는데 이 친구들이 제만 가면 전화하면 오라는데 가보면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하버드대 하고 콜롬비아 하고 예일 하고 계속 하는데 그거 참가해보면 거기서 미국의 그 리더십을 배워요. 거기 리더십을 배워요. 근데 저는 그 끼거든요. 끼어서 악수를 하고 친구를 만드는데 우리가 그런 외교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근데 이제 실은 뭐 제가 이건 좀 절대 오해는 하시지만 개인적인 레벨에서는 그건 가능한데 예, 예.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지금 미국서 온 분들이 좀 많거든요. 특히 미국서 우리 정 교수님 같은 중국어가 되시기 때문에 그게 돼요. 근데 다른 이제 미국을 하고 오신 분은 그게 안 되거든. 그게 이제 핸디캡인데 또 중국에서 한 분들은 우리 학계 조류가 다 영어로 다 되잖아요. 그걸 못 하니까 그게 또 한계예요. 그래서 그걸 저는 어떻게 우선 학계 쪽에서 극복하는 문제고 비즈니스는 잘해요. 비즈니스 제가 여름에도 SK 그 본부장하고 가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골프를 치는데 중국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뭐 술을 이렇게 사가져와서 친구가 되는데 술 못 먹으면 중국에서는 친구가 되는데 그러니까 완전 보스 기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좀 비즈니스 쪽에는 이미 한중이 통합됐다고 봐요. 저는 경제 쪽에서는 쉽게 말해서 돈 넣고 돈 먹기예요. 근데 아까 저기서 빠뜨렸는데 이미 경제는 한중 간의 포화 상태거든. 그래서 이 포화 상태의 이익을 이제는 군사 방면에 옮겨가자. 군사협력이나 이런 거 제가 아까 예서 빠뜨렸는데 한중 간의 경제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 포커스를 한중 군사적이나 이쪽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지 않나. 각 방면에서. 근데 지금 현 정부에서도 자꾸 중국 문제가 터지는데 자꾸 중국 전문가를 넣으라 그랬는데 중 교수님 어떠십니까? 중국을 하십니까? 황수 교수님 말씀하신 질문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네. 지금 한중과 사실은 중국에서 하기로 하고 오신 분들의 상당수가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하세요. 한중 관계를 한명의 수준으로 만들어야 된다. 네. 그게 과연 한국의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가? 예컨대 동맹이라고 하는 구조가 이미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있는데
중국은 어느 나라와도 동맹을 맺지 않고 있는 개혁기에 들어와서 상황에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미중 관계가 앞으로 상당히 순조로울 거라는 전제 하에서 한다면 이 부분도 가능성이 있지만, 미중 관계가 앞으로 굉장히 순탄치 않다고 본다면,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미중 관계가 이제 순탄치 않다고 본다면 우리가 양쪽 관계를 똑같이 그런 식으로 가져간다면 우리에게 다가올 딜레마가 더 커지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국익의 관점에서는 이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국을 이제 떠나면서 북한을 떠나는 사람은 한반도에 중미가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줘라. 한반도에. 뭐가 들어와요? 한반도에 중국과 미국이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줘라. 중미가 협력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한국은 한반도의 수도고 평양은 동북아의 나토의 수도가 되도록 그런 걸 좀 아이디어를 내보라. 이런 말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우리 국익에서 차원인데, 근데 그걸 우리의 지혜가 아닌가. 그걸 극복 못하면 우리는 계속 분단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에요. 지금 그 말씀하신데, 그분 같이 갔을 때 그 사이가 벌어질 때 우리는 붕뜬 딜레마가 되지 않냐 하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도 필요로 하거든, 서로를. 필요로 할 때, 그렇게 그걸 우리가 틈새 시장을 만들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다른 질문 하나 할까요? 예. 말씀 다 듣습니다. 저 홍 교수께서 지금 뒤에 결론 내주신 게, 우리의 그 중국 관계라든지, 이거는, 국가대회에서는 그 CBM 정진시키고, 사회대회에서는 좀 이렇게 그, 2차적인 토트랙을 하자고 그러셨는데, 혹시 저기 탈북 문제에 대한 북한과 남한의 대한 정책을 중국의 입장이라든가 이렇게 일본에서 보시기에 지금 홍 교수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탈북 문제에 대해서 지금 북한의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남한에서 하는 게 중국 사람들하고의 어떤 그 CBM이라는 그 차원에서 보는 그런 어떤 외교하고 투트랙에서 보는 걸 볼 때 이게 정말 우리가 뭐 이기는 싸움인지 지는 싸움인지 안 그러면 이거 완전 진흙탕인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그 탈북 문제도 그 이런 말을 또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거를 중국하고 좀 조용히 처리를 했어야 되나.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그게 97년 학위를 받고 만주를 가봤거든요. 근데 그게 만주에 있는 우리가 조선족 사회 아니에요. 경찰이 우리 조선족이라고. 체포는 했는데 경찰서에 데려다 놓고 도망가라고 해도 도망갈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도 있고, 또 하나는 이 탈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국을 시사구 시간점에서 한 명 다 주면은 얼마를 주는 그런 걸 왜 생각을 미리 못했나 이거예요. 그 암암리에 그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되기 전에. 동서독이 통일을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서독은 얼마를 주면은 우리 남북 이산가족 만날 때 얼마를 정도를 주고 만나게 해주고 그런 조건이 있었거든요. 왜 중국에 그걸 만족을 못 시켜줬나? 미리 한 7, 8년 전부터. 그랬더라면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되지 않았었겠나.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탈북자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중국과 관계에서 남한이 북한을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죠. 그 북한은 중국은 체포해가지고 돌리죠. 돌리면 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미리 그런 걸 사전에 좀 못했나 이거죠. 우리 지혜가 좀 지혜로 미리 앞으로 나가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외에 우리가 좀 이기는 전략이라든가 적어도 비기는 전략으로 가려면은 그 어떤 식으로 좀 글쎄 저는 이걸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공개적인 이번에 청안함 사태, 저는 청안함 사태에 왜냐면 우리가 내세우는 인권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문제에 가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정말 인권을 정말 그
밀고 나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수한 건지. 근데 우리는 인권인데 중국은 지금 오늘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 그 보면 우리의 북한의 인권은 그 다음 차선이라고. 논이 상대가 안 돼요. 자기네 인권도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우리 정부 보고 지금 중국은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노벨상 타는데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럴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나라 정부에. 그러니까 그게 중국에서의 오만이죠. 그리고 어제 그 생각과 아일랜드 사건 터지는 것도 있고 바로 그거죠. 그게 중국이 자기네는 또 알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실수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천안함 사태 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중국 입장이 뭐였습니까? NCND 아니에요. No deny, no conform이잖아요.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서울 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이 긍정을 해줬을 때 그 다음 조치가 뭐가 됩니까? 유엔 안보 결의예요. 이미 유엔 안보 결의가 2번 났죠. 그러면 3번째 결의는 무력 제재라고. 그럼 북한이 무너지는 거라고. 그 중국이 동의해 줍니까? 중국 편이 아니고 중국 입장에서 제가 볼 때 천안함 사태 때 그러니까 제가 한중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그거죠.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오케이 한국말을 들어주면 이건 안보 결의가 제3차 결의는 무력 제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못 해주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남북이 평화를 위해서 좀 잘 해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좀 우리를 수긍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중국 관계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통일이 없으면 관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중국 사람들 와서 뭐 발표하는 거 어쩌다가 들어보면은 꼭 학자들이 정부 대변인처럼 얘기하고 자기가 아주 중국의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예.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 현실에서 볼 때 뭐 학자가 무슨 얘기한다고 해서 정부에 반영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요. 어? 그러면 중국 사람들의 그 학자들이 중국의 외교 정책이나 무슨 정책, 경제 정책이나 뭐든지 하여튼 정부나 당의 정책 결정이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어요? 이제는 상당해요. 왜 그러냐면 북경대를 예를 들면 미국 박사가 많이 들었거든요. 자기 개인적인 정책 보고가 다 올라가요. 그거에서 출연인 거죠. 출인다고. 그래서 그 보고가 다 지금 올라가요. 심지어 얼마나 주나 우리 돈 50만 원 줘요. 보고를 제인들 이메일 오거든 그 파네이라는 선생은 미국서 하게 하고 왔는데 보고를 올리면 우리 돈 50만 원 거기 돈으로 3,000 유엔을 준다. 그래서 그게 중국이 그 사람들은 꾀죄죄 하거든요. 근데 이 머릿속에 그 중국말로 링허 very very flexible. 굉장히 융통성이 빨라요. 그리고 이 북경대 친구들 부인이 다 현대 국제관계 연구소 다 이런데 우리로 말하면 CIA 연구소에 다 근무해요. 예. 굉장히 각 대학에 보면은 예를 들어 연변대학 같으면 소수민족에 대한 보고가 중요해요. 각 대학에게 다 특성이 있어요. 그게 올라갑니다. 중국에게 다 가능하대요. 오늘 신문에도 봤는데 한국에 자주 오는 주성이라는 교수 있거든요. 제가 박사과정 할 때 우리 지도 교수 그 중국말로 쭈리 비서실장이지. 그 친구를 처음에 제가 한국에다 소개를 시켰어요. 지금 한국에서 인기예요. 여름에 와서는 뭐 영어 강의경에 대해서 계속 하고 북한이 싫어해요 그 친구를. 왜? 이미 한국물이 다 들어버렸거든. 중국 CCTV에 가서 북한을 노골적으로 비판을 해요.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원로 교수는 그거 못해요. 근데 이 친구는 40대인데 그걸 한다고. 그래서 지금 인기도 있고 시기도 받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완전 친한파가 된 거예요. 지금. 오늘 아까 오기 전에 교수님 인터넷에 보니까 또 이 천안함 사태에서 중국이 뭐 과거같이 그렇게 부정은 못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가까워졌어요. 지금 한중 관계가.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한중 관계는 발전의 관계예요. 지금 발전의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의 개혁 개방을 그 당시 뭐라고 했냐면 삶은 계란이다. 다시 돌릴 수 없다 원래대로 생계란으로. 한중 관계도 이미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이 경제가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군사나 이쪽으로 협력 관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중국은 우리하고 하기를 원하거든요. 배우니까 우리 군사력이 앞서가니까 배우니까 당연히 하죠.
우리 군사력이 앞서가요? 아니 우리 그 군사 퀄리티가 중국은 양으로 퀀티티에서는 많지만 개별 군사력에는 우리가 강하잖아요. 물론 핵무기를 제외해놓고는 말이죠. 예, 그쪽에 말씀. 네, 저기 재밌는 상상을 하나 해보고 싶은데요. 예. 한국이 중국이랑 북한 이상의 어떤 동맹관계로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지만 그런 가정을 했을 때 그만큼 한국이 중국과 밀접한 그런 관계로 갔을 때 과연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 수 있을까? 그게 최근에 그 칼럼을 쓴 미국 학자가 한 말이에요. 바로 그 얘기거든. 한반도가 통일됐을 때 미군은 어떻게 되냐? 미군이 남아야 되냐? 그러면 미군이 오케이 남을 수 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 시나리오를 지금 저도 읽고 왔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결국은 소위 세계사의 흐름을 보면은 그 파워 트랜지션. 영국의 파워가 슈퍼 파워가 미국으로 넘어갈 때 영국은 지혜롭게 미국으로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미국에 있는 유한밍이라는 그 차이니즈 아메리칸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 파워 트랜지션에 보면은 그 영국에서 미국으로 세계 파워가 트랜지션 할 때 지금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파워 트랜지션을 어떻게 하냐 이제 그런 이론을 하면서 자꾸 예를 들었다고. 그러나 실은 2차 대전에 미국의 패권에 소련이 도전하다가 망했죠. 영국의 패권에 포르투갈이나 이런 나라가 도전했다 망했단 말이에요. 중국이 그 연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갈 때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 친구의 책을 읽어보면은. 근데 이제 미국이 아직은 제가 볼 때 20년은 간다고 봐요. 근데 미국이 이미 G2라고 불러줄 때 보면은 알아요. 그래서 그다음 오늘 뉴욕 타임스에도 보면은 중국이 리더십을 가지려면 지금 너무 좁다 이거야 마음이. 어? 그 좁은 마음을 좀 늘리라 이거야. 그 뉴욕 타임스에서 OP 1인안에도 그게 났더라고. 어제 제가 읽고 왔는데. 그래서 좀 책임성 있는 대국이 되려면 좀 더 그걸 하라. 중국도 제가 볼 때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타오밍양후의 정책 다음에 뭘 하냐. 말은 소프트 파워인데 그 가지고 중국 사람 만족이 안 되거든. 그러면 공자 학회인데도 그것도 그렇다고. 말은 그렇지만 실은 권력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이미지를 어떻게 바꾸냐 중국도 고민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은 지금 많은 학자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요새 런민비 환율 문제 때문에 미국은 중국 보고 환율을 그간에 평가 절상을 하라 이거죠. 환율을 낮추라 이거죠. 중국 돈이 좀 값어치 비싸게 하라 이거죠. 그래 중국 수출이 덜 되고 미국이 팔아먹을 수 있나. 근데 최근에 폴 캐니도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미국에 대해서 오히려 환율이 평가가 절하된 나라는 그 나라가 평가가 절하된다. 환율이 평가가 인상된 나라는 평가 절상된 나라는 나라가 인상된다. 그 사람은 역사학자니까 역사적으로 보더라고. 그래서 왜 자꾸 낮추라만 인문피해의 값을 비싸게만 하라 하냐 이거예요. 그럼 중국을 비싸게 해주는 거다. 그런 얘기까지 폴 케네디는 제가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서 그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인상 깊게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걸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중국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아까 서울을 한반도의 수도, 평양을 동북아의 나토의 본부, 뭐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은 재미있게 오서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네. 한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미국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합리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우리가 대응 전략적인 차원에서 중국과 어느 일정 정도 보조를 맞춰주면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보는 측면에서 미국은 어차피 우리를 포기하지 못한다면 거기서 어떤 논의를 좀 더 이렇게 실질적인 얘기들, 발전적인 합리적인 논의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미국과 중국 쪽으로는 너무 이렇게 분리가 되다 보면 우리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 한미 동맹 중한 관계를 한미 동맹까지 높이자는 거거든요. 근데 말은 쉬운데 그게 우리의 지혜죠. 지금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그걸 연구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예를 들어 중국에 가서 생활할 때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뭐 중국에 가서 하다가 개인적인 레벨에서 중국 사람들이 짜 쉬어봐. 있을 제자 말씀자자 다시 얘기하자. 그럼 한국 사람은 다 포기해요. 근데 저는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다른 걸 하면 그건 돼요. 그래서 그런 민간 레벨의 그런 것도 정부 차원에서 원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걸 굉장히 재미있게 중국에 가면은 특히 소개를 많이 북경대에 다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람 소개하면 다 받아줬다고. 그래서 그걸 중국 사람들하고 그런 걸 협상을 해보면은 알아요. 그래서 그게 좀 더 중국 나라 아는 문화가 좀 무르익어야 되지 않을까. 미국은 부시가 대통령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부시가 스튜피드 멍청해도 합리적이니까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합리성이 없어요. 근데 지도자들이 비교적 사고가 웨이 오브 띵킹이 건전해요. 근데 2000년대 초 90년대 말은 한국은 그게 둘도 안 됐거든. 중국은 기본적으로 지도자들이 지금 부패는 심한데 지도자들의 기본 생각이 건전해요. 최고 지도자들. 그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가능한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일본 대학에 계시니까 제가 궁금한 걸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일본에서의 중국 연구하고 예. 한국에서의 중국 연구의 차이가 있다면 또 공통점이 있다면 두드러지게 선생님이 판단하시기에 나타나는 게 어떤 걸까요? 제가 이제 딱 이번 학기 마치면 9년이 됩니다. 일본에서요.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제가 낮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도 방학 때만 들으면 도로 파헤쳐가지고 또 보도를 넣고 탁탁탁 이래가 안 된다 이랬거든요. 근데 옷의 이 상황을 보니까 한국이 괜찮아요. 근데 일본은 그 보도블록이 깨지고 나면 정말 땜질을 잘해요. 요철이 없어요. 깔끔하게 하고 한 번 해놓으면 더 이상 손댈 필요 없어요. 이게 돈이 안 돌아요, 일본은. 경제가 안 도는 거예요. 그게 학문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일본이 중국하고 수교가 우리보다 20년 먼저 됐어요. 72년에. 우리는 92년에 됐는데. 근데 일본 사람은 철저하게 룰을 따라 하거든. 답답해요. 일본 지금 은행 계좌 부서를 개설하는데 주소가 하나 잘못하면 또 새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을 보니까 서민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맑아요. 근데 일본은 타이트하게 컨트롤돼요. 근데 학문도 보니까 72년부터 그래 깊은데 한국같이 그 적극성 그게 약하더라고. 약한데 일본에서 저를 뽑은 이유가 뭐냐면 중국만 했으면 안 뽑았을 거예요. 짱꼴라니까. 미국을 갔다 와서 저를 뽑은 거죠. 이제 이 대학은 다 영어로 하는데. 근데 일본의 학문이 깊은데 지금 요번에 제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서울에 와고 한국도 상당히 짧은 기간인데 깊어졌어요. 그래서 한국 일각에서는 왜 우리 수준이 높은데 왜 안 해? 인정을 안 해주나? 영어로 번역이 안 돼 나가니까. 근데 일본은 또 저도 자꾸 SCI 논문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고 SCI 논문이 뭐냐? 승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따지고 보면 등록지 아니에요. 등록지. 소셜 사이언스 사이테이션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의 그 학술진흥재단 등록지고 미국은 미국 등록지라고 중국에서 한국을 비판해요. 왜 한국은 자꾸 SCI만 매달리냐 이거예요. 근데 중국 논문도 쓰거든. 2000년 상해 갔을 때 중국 기자들이 와서 하니까 몇 군데를 제가 인터뷰를 했다고. 근데 일본 학계를 이래 보면은 우리 같이 그 터프하게, 칙하게 중국계 스며드는 거 있죠. 그게 우리보다 약한 것 같아요. 그냥 차차하고 이런 거는 나은데 우리 같이 푹 스며들어가지고 자료 뽑아내는 거는 약하더라 이거예요. 일본이. 우리보다 20년 앞섰어요. 중국 수교가. 그래서 중국이 제가 미국을 갔다 왔을 때 일본이 미국을 갔다 왔을 때 저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중국 연구를 보니까 뭐 일본어는 아직 제가 그 강의를 못해요. 일본어로는. 그래서 그런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 사람들의 그 철저함이 오히려 좀 방해가 더 되지 않나. 그런 우리 한국 경제 요새 대단하거든요. 특히 이 IT 산업이 대단하잖아요. 지금 삼성이 작년에 GA 고가에 대해서 서비스 밀등 할 때 그 호텔에 다 삼성께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소니가 안 들어가고. 이 대단한 거예요. 좀 일본 사람이 충격이 크다고 지금. 작년에 다 파는 게 삼성 한 회사께 일본 전체 회사보다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랬나? 우리 같이 그 저돌적으로 하는 그게 일본은 약해요. 학문하는 쪽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지난 10월 달에 와서 발표한 것들이 많아요, 양이. 근데 그게 이제 좀 더 정연이 될 필요가 아니나, 우리는. 그 일본같이 좀 체계화되고, 일본은 너무 체계화가 된다고. 근데 그게 오히려 좀 방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본서도 일본 자료는 꼭 필요가 아니면 안 읽고 영문으로 다 나오니까 영문 자료 읽고 중국 자료는 그대로 읽으니까 이제 그게 대답이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저도 한 가지. 예. 저는 이제 시민사회에 관심이 있고, 중국 시민사회 하면은 좀 멀고, 아까 또 말씀하실 때 이제 제2경제 대국지를 하려면은 정말 문명상의 선진이고 소프트웨어 말씀하시는데, 이게 국가 주도에 국가가 다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국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없고, 지금은 선진하는 데서 국가 주도의 어떤 그런 발전까지 통할 수 있지만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 사람들이 정말 그런 공동체라든지 환경, 인권, 그래서 모든 거를 할 때 국가가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더 점프하려면 시민사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환경 쪽에서는 또 국가주도적으로 아주 환경이 중요하니까 국가가 NGO를 지원하고 또 민간하게 바꾸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바뀌면 문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NGO 시민사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의 견해는 중국의 시민사회 이런 전파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 그런 현수 좀 어느 정도. 저는 그 질문을 민주주의란 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중국 갈 때 그 국비 장학생을 준 친구가 지금 공자학회를 만들고 지금 유럽의 외교관으로 나가 있는데, 중국 민주주의에서 내가 물어봤더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공산당 내부에서 급진 개혁파와 완만한 개혁파들이 대립을 할 거다. 이게 당으로 분리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민주화, 어제 지금 글로벌 타임, 중국말로 한구시보, 한치우시바로 여러분 huaqqiu.com을 치면은 중국 그대로 뜨거든. 한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 다 나와요. 조선동아, 조중동, 그거 다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중국도 상당히 민주화가 됐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 참고소식이라는 신문이 있어요. 그거는 93년 수교 다음 해 바로 갔을 때만 해도 일반 서민들이 못 보는 관료나 대학이나 핵심 간부들만 보는 신문인데, 그게 다 일반이 다 보거든 지금요. 그만큼 긍정적으로 보면 중국도 민주화가 많이 됐어요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2005년 세미나 가서 상해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과격하게는 안 나가요. 기자들이나 뭐 시민주간이나 이런데 상해에서 출판되는 주간지 같은 기자들을 이 얘기를 보면 굉장히 관심을 갖는데, 저는 그래주얼리 점진적으로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중국이 소위 등소평이 말하는 급진적인 거는 허용을 안 하는 거죠. 지금 이번에 리우 샤오바오 이 노벨 평화상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중국 이미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제가 혼자 이제 생각할 때 중국이 이거 수용 못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 년 지나면 이제 긍정적으로 간다고. 그래서 저는 그 NGO 쪽에 이런데 활동이 서서히 뿌리를 내리지 않나. 근데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스피드하고 중국이 허용하는 스피드의 차이가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노벨상 경우에도 중국 봤으면 대단한 저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세대가 나왔을 때 지금 4세대 지도자들 말고 5, 6세대 정도 가면은 긍정적으로, 6세대는 한 15년 정도 지나면
평가가 되지 않겠나. 중국은 민주주의로 가요. 제가 볼 때는. 가는데 얼마나 스피드의 차이가,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 15회를 보면은 순간 다 나와요. 이제는. 그 제가 이번에도 책을 쓰면서 북경의 책을 사봤는데 이때까지는 한국 전쟁이 북침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중국이 그리 안 써요. 다 압니다, 그 사람들.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택시 타면 제가 자주 이제 대답을 하는데 내가 어디서 왔냐 하면 이제 농담으로 북한에서 왔다 해서 베이차오셴 이래거든요. 그럼 웃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이 북한 되면 때 물이 벗었잖아요. 그럼 제가 한국이라는 거 알고 뭐라 하냐면 출발 이래요. 먹어버려라. 기사는 이제 정치를 모르니까 북한이 아무것도 아니죠. 이 97년 거기에 있을 때 북경대 학부생이 김정일을 욕을 해요. 아니 인구 2천만 그걸 못 벌어먹이냐 이거야. 굶어죽이니까. 그 북경대 애들의 그 사고 틀 보세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인구 2천만 그걸 못 벌어먹이냐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민주화 문제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겠나. 우리가 볼 때 급진적이다. 왜냐하면 한국을 인질 모델로 삼아요. 중국이. 이미 한국에 와서 우리 CIA 쪽이나 국정원 국가전략연구소 인터뷰를 다 하고 갔는데 우리가 4,000불 잴 때 소득이 개인 소득이 4,000불 될 때 소위 민주화가 시작했거든요. 중국도 그걸 계산 다 하고 있어요. 4, 5,000불 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계산하고 있어요. 질문을 미국의 그 브루킹스 연구소라고 하죠. 여기에서 나온 얘기인데 김정일 사후에 북한이 혼란에 빠지면은 BMZ에서 미군과 중국군이 서로 조우를 하고 컨프런테이션을 하고 북한은 중국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북한을 점점 점유할 것이다. 이것을 미국이 묵계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인가? 네? 그래서 미국이 묵계를 한다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관계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왜 제가 어릴 때 그 카츠라 테프트 미략 같은 거 보면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소련 놈 속지 말고 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왜냐하면 미국하고 중국은 장기판을 크게 놓고 본다고. 우리는 우리 것만 보고 있거든. 근데 우리가 빨리 그걸 하려면 중국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미국 관계는 지금 타이트하잖아요. 정말 좋잖아요. 그렇게 올려야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중국이 뭐라 그러니까 내정 간섭 안 한다 이러잖아요. 대만 문제 간섭하지만 그런데 북한 관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자꾸 말로서 설득을 해가야죠. 그러니까 우리 외교가 정말 저는 이제 제2의 북방 외교를 하자 이거예요. 소위 과거 북방 노태우 시절에 북방 외교가 목표가 뭡니까? 중국하고 소련하고 수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끝났잖아요, 성공적으로.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제2의 북방 외교, 그때는 교차 승인이었잖아요. 아직 북한은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의 공동 목표는 한반도 통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2의 북방 외교는 뭐냐? 한중 CBM이다 이거죠. 신뢰 구축 방안. 그걸 만들자 이거죠. 그때는 우리가 수교가 목적이었잖아요. 냉전의 배치상대. 그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그 다음 목표는 근데 중국은 정말 아까도 이런 용어로 제가 설명했지만 일단 정책이 결정되면은 그걸 밀어붙여요. 그리고 그걸 다 주시를 시키거든. 그게 바뀌면 또 새로운 걸 하는데 우리는 그런 정책의 그 패러다임의 흐름이 없는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래서 그게 좀 중국을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미국 다 배워요. 근데 미국에 있을 때, 워싱턴에 있을 때 보면 주미 중국 대사관의 그 외교관들이 브리핑 하잖아요. 질문을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다 미국식 다 배운다고 중국 사람들이. 제가 중국에 있다 미국에 와보니까 그걸 보는 게 얼마나 촌스러워요. 촌스러운데 그걸 다 배운다고. 그게 트레이닝이 되는 거예요. 게임 이론에서 그게 있잖아요. 저희 한번 하고 게임을 하는데 전체 전형 문화가 틀렸잖아요. 근데 게임을 하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서로. 게임을 하면서. 네. 그래서 중국이 트레이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트레이닝 되는 과정과 원래 중국의 그 투박한 룰도 안 지키는 그게 그 경쟁 관계가 어떻게 되냐.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거죠. 저는 지금 중국이 처음 갔을 때 93년 2월 21일 처음 갔을 때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남북한강이라고 중국 사람들이 2005년까지는 우리 정책을 따라줬다고요. 남북한 문제를. 근데 지금은 자기네 스타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밀린다는 거죠. 아이디어에 밀린다는 거죠. 2005년까지는 우리의 통일 정책을 따라줬어요, 중국이. 근데 2005년 그게 뭡니까? 소위 그 고구려 영토 문제, 동북공정 문제죠. 우리를 따라주는데 그 동북공정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우리 조선족들이에요. 한족이 아니라고. 우리 조선족이 딱 보고 연면대학에서 다 그 교섭에 딱 보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북경대에 있는 누굽니까? 저 역사학자 그분은 우리 쪽이라고. 조선족이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그리고 조선족 사회가 또 중국의 메인 그룹에 못 들어갔고 제가 처음 갔을 때 호텔에 가면 조선족이 내 거기가 더 되냐 이랬는데 그 중국 사람들이 핵심 부서에 다 중국인을 써요. 핵심 부서에 중국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저는 중국하고는 친인척 결혼 관계가 이루어져 버리면 북한은 끌어안을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볼 때. 왜 그 관계를 못 만들어가냐. 그 관계가 중요하다. 중국 사람이 실용적이에요. 수교할 때 보세요. 90년 수교하니까 한 남북한이 동시 가입하니까 남한도 그때 남조선이라고 그랬거든. 남조선도 UN 같은 멤버니까 우리가 수교한다. 왜 북한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런 환경을 남북한 한중 간에 만들어가자 이거죠. 한중 간에. 그러면은 현실이 그래야 되는데 중국이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이죠. 말은 지금 레토릭으로 순망치한이다 하는데 북한하고 중국 무역하고 남북한 1600억하고 20억하고 상대가 안 되잖아요. 지금 상대가 안 돼요. 20억밖에 안 되죠. 북한하고 중국 무역 관계가. 북한이라는 이 나라가 우리 한국의 기업 하나 수준이 안 돼요. 경제 규모로 따지면. 군사력 때문에 그런 거지. 경제로 한번 따져보세요. 삼성이 규모가 됩니까? 북한이. 제가 처음 중국에 갔을 때 조그만 구멍가게가 다 국영기업이야. 100불이면 그거 다 사겠는 거예요. 그게 중국이, 북한이 아직도 그렇거든요. 93년 전 갔을 때 중국은 큰 겁니다. 플래카드를 사회주의 만세, 독특 만세 하는데 그게 싹 없어졌어요, 지금. 시골에도 전혀 없거든요. 없고 광고판으로 붙는데 북한은 아직 그게 있거든요. 그게 중국이 뭐라고 하냐. 치우봐. 먹어버려라. 이게 완전 무시한다. 근데 이제 정치는 그게 안 되니까. 왜냐면 중국하고 미국 관계도 생각하고 하니까 한데 그게 결국 확산되면은 정치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오늘 김영철 선생님도 이제 발표와 또 좋은 질문을 또 듣고 아주 풍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또 사례를 들어가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정된 시간이 다 돼서요. 포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 다시 한번 근데 이거 제가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저도 많은 걸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